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 첫날인 오늘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47.12%를 얻어 1위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연승을 막았습니다. 내일은 전북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2.9%, 이낙연 후보는 34.2%를 기록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맞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남 시민들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사팀 배당을 마친 검찰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000명대를 넘어서 어제에 이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서울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도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당국은 1, 2주간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2주간 사적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수백 명이 한 곳에 모여 입주 기념 점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과 밤늦은 시간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의 민원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 정상이 북한의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돼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이 도쿄올림픽에 이어 세계 선수권에서도 단체전 금메달 3개를 싹쓸이했습니다. 개인전 8강에 올라있는 안산 선수는 사상 최초로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동시 3관왕을 노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광주 전남 경선 결과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호남 대첩 1차전 결과 이낙연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하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줬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고향에서 첫 순을 거둔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 현장에 있는 주진희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가 1위를 했는데 표 차이가 크질 않았네요. 먼저 경선 결과 정리해볼까요? 네, 이낙연 후보가 고향인 광주 전남에서 첫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47.12%, 이재명 후보가 46.95%로 불과 122표의 근소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이어 추미애 후보가 4.33%, 김두관 0.94%, 박용진 0.66%입니다. 그동안 경선 결과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표 차이가 11만이었는데 이 격차를 더 벌리지 않고 유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비록 민주당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과반을 가져가진 못했지만 누적 순위에서 이재명 후보가 52.90%로 여전히 1위고 이어 이낙연 후보가 34.21%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무한히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후보들의 진면목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아시게 되고요. 그리고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아셔서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후보 얘기 들어봤고요. 자, 주진희 기자, 내일 이제 전북 경선 있잖아요. 내일 전북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 격차가 더 벌어질지 아니면 격차를 좁힐지 이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전북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이재명 후보의 표 차이가 더 벌어지느냐 아니면 더 좁혀지냐에 따라서 결선 가능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한번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님의 정치적 본거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전부까지 이제 개표를 내일까지 하게 되면 또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또 가져봅니다. 네, 호남이 민주당 텃밭인 만큼 지지 열기도 남달랐습니다. 오전부터 현장에 모인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지켜줄게라는 팻말을 들고 연호했고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합니다를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미애 후보 등 다른 후보 지지자들도 몰리면서 현장은 세대결로 후끈 달아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MBN 뉴스 주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의 공약 표절 논란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이 유 후보의 아킬레스건 박 전 대통령 탄핵까지 꺼내들면서 양측의 갈등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군복무자 청약 가점제 등 공약이 자신의 공약과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한 유승민 후보. 우리 정책그룹에 계신 분들이 전부 일일이 수십 명을 인터뷰해서 얻은 결과거든요. 저한테 인터뷰 결과를 좀 주십시오. 아니 진짜요. 알겠습니다. 윤 후보 측이 오늘 새벽 SNS를 통해 48명의 인터뷰 참여자 명단을 공개했지만 동문서답이라며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안이 들어있는 자료를 제가 보면 그럼 제가 수긍하겠다. 자료는 안 주고 이상한 명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자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유 전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내놓은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은 당시 문재인 후보를 표절한 것이냐고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지금도 해명에 바쁜 유 후보가 악의적 프레임을 내건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후보는 SNS에 어렵게 살았지만 이재명 후보처럼 부자를 증오해본 일이 없다며 다시 한번 이 지사와 대립각을 세웠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광화문에서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라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맞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남 시민들은 시행사의 부당 이득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와 공공수사 2부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본격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오늘 민주당 경선과 대장동 의혹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3명을 고발한 데 이어 언론사 기자와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대학 교수까지 고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계속 방송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야당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받은 고문료가 뇌물 성격이라며 이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 이재명은 중내 혐의의 가능성이 다분한 언론 보도 등을 접하게 되어 그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고 위법 행위가 밝혀지고 처벌을 받도록 하게. 성남 시민 9명은 대장동 개발을 담당한 성남의 뜰을 상대로 한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에 받아갔던 것들을 부당이득으로 전부 다 환수를 해야 되는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와 함께 선거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공공수사 2부에 사건을 배정했습니다. 양 주요 정당의 내부 경선이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들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 그리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 사건이든 저 사건이든 여야 모두 사건을 빨리 수사해달라고 요구하는 만큼 검찰은 인력을 파견해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수사팀을 재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와 또 커지고 있는 대장동 의혹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 나왔습니다. 우종환 기자,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처음으로 이제 이겼는데, 근데 이낙연 후보가 1위를 하긴 했지만은 캠프 기대와는 다르게 좀 저조한 성적이에요. 네, 일단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첫 승을 거두기는 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받은 득표율은 47.12%, 이재명 후보는 46.95%죠. 이틀 전 MBN 여론조사에서는 호남 지역 적합도에서 49.7% 대 39.1%로 이낙연 후보가 크게 앞설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실제 결과도 이낙연 후보의 승리로 나오긴 했지만 0.17%포인트 차이라는 매우 미미한 차이입니다. 오늘 경선 투표율은 52%로 집계돼 애초 우려보다는 많은 선거인단이 투표장으로 나오긴 했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이 이낙연 후보 캠프의 기대만큼 영향을 주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21%포인트가량 차이 나던 표 차이가 홈그라운드 효과로 약 19%포인트 차로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은 이낙연 후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내일 전북 경선이 있고 앞으로 이제 남은 경선에서 변수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다음 주에는 개천절 연휴까지 세 곳에서 순회 경선이 있고 2차 슈퍼위크도 함께 진행됩니다. 제주와 부울경, 인천에서 합쳐 약 10만 명, 그리고 2차 슈퍼위크에서는 50만 명의 표심이 드러나게 되죠.
현재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표 차이는 약 11만 표인데요. 여기서 이낙연 후보가 차이를 크게 좁히지 못하면 사실상 결선 투표 없이 승부가 날 걸로 보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대장동 특혜 의혹인데요. 추가 의혹들이 이어지는 만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이낙연 후보로 돌릴 상황이 생기느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의혹 차단에 성공하느냐에 두 후보의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그렇죠. 이번 경선에서 어떤 최대 변수는 이제 대장동 의혹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위례 신도시에서도 뭐 비슷한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례 신도시의 1,1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당시에 성남개발공사는 5% 지분을 확보해 배당금 306억 원의 절반을 가져갔고, 화천대유와 비슷한 위례자산 관리가 나머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챙긴 걸로 추정됩니다. 대장동과 비교해보면 푸른 위례 프로젝트라는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과 같은 회사가 등장하고요. 네. 위례자산관리는 화천대유와 같은 성격의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천화동인 4호, 5호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모회계사가 바로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된 걸로 알려졌고요. 그래요? 여기에 정모회계사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천화동인과 같은 위례투자 2호 등의 정모회계사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또 참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위례 신도시에서 이들이 얻은 수익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장동의 복사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위례 신도시 얘기 오늘 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야기 계속 나올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 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면서요? 네, 2017년 당시 유동규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13명이 호주와 뉴질랜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때 쓴 돈이 8,300만 원 가량인데 유 본부장과 다른 본부장급 인사는 600만 원이 넘는 비즈니스석을 타서 호화 연수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건 이 8,300만 원의 출처입니다. 8,300만 원을 지금 뭐 직원들 뭐 연수가는 거는 좋아요. 8,300만 원 쓴 거를 그러면은 용역 수수료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 돈에서 쓴 거니까요. 전체 돈에서 쓴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당시 공사 측은 성남의뜰의 개발 사업 관련 용역을 내주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받은 뒤 여기서 일부를 연수에 썼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캠프의 주장대로라면 개발 경험이 없는 공사가 개발 용역을 해줬다는 게 앞뒤가 안 맞다며 사업자 선정 대가성으로 용역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야기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치부 우정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상 첫 3,000명대 3,273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래 가장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 추석 연휴 여파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먼저 심가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3,273명으로 전날보다 839명이 늘었습니다. 첫 3,000명대 확진으로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연휴 기간 사람 간 접촉과 진단검사 건수가 모두 늘어난 데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감염 비율이 전체의 70%를 넘어서면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감염 경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노출자에 대한 검사를 다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감염 그 경로를 확인하는 그런 비율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2,500에서 3,000명대까지는 현재의 병상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과 같은 폭증세가 계속된다면 의료 대응 체계에 부담을 가져올 우려가 큽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1, 2주간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보고 2주간 사적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서울 가락시장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60명 넘게 확진돼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 659명입니다. 상인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검사를 받자 시장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채소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 노란 안전띠가 설치돼 있고
옆에 놓인 책상 위에는 역학조사를 위해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놓여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가락시장은 어제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 66명이 나오며 누적 659명을 기록했습니다. 옆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또 받아야 되고 추석 전에만 문 닫고 그랬어요. 코로나 확진자 많이 나와가지고 과일들은 뭐 본인들이 다 책임져야 되겠죠. 피해금이 많겠죠. 대목을 못 봤으니까. 가락시장 선별진료소에도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가락시장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려 시장 종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분이 또 나오셔갖고 저희는 월요일날 또 받아야죠. 거의 뭐 일주일에 거의 한 5번? 많이 받을 때는 거의 매일 받는다시피 하고 가게가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영업을 못 하시는 분들. 도매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탓에 채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 깻잎, 쪽파 값은 예년보다 40% 이상 올랐는데 연휴 이후에도 채소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문제는 현재 확산세가 정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4천 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거리두기 연장은 물론이고 정부가 다음 달 말로 추진하던 위드 코로나 도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계속해서 강영호 기자입니다. 1일 확진자가 3천 명을 넘었지만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최고 정점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최악과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본격적인 확산세가 나타나면 다음 주 4천 명대 확진자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초 이번 달 중순 4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위중증 환자 관리 중심의 위드 코로나 도입을 준비하던 정부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이제 접종 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되면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감소 추세를 보이던 위중증 환자 비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접종 완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최소한 2차 70에서 80%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네. 우리는 방역 완화를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부터. 방역 당국은 모레 소아청소년 접종 방안을 담은 4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네, 화제 키워드로 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민지숙 기자 나왔습니다. 민지숙 기자, 오늘 많이 준비했습니까? 네, 다양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뭐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 BTS 춤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 BTS와 함께 한 미국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예. BTS는 이 총회장에서 연설과 퍼포먼스를 한 것에 대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이 엄지손가락만 펴고 양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춤을 췄는데 BTS 멤버들이 곧바로 따라합니다. 엄지손가락을 펴고 이렇게 추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바로 즐겁다라는 뜻의 국제 수어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작은 BTS의 퍼미션 투 댄스에 등장하는 안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춤솜씨는 뭐 별로인 것 같고 BTS 춤이 아니고 엉거주 춤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반응은 어땠어요? 네, 문 대통령은 BTS의 유엔 연설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과 자신이 수백 번 연설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이 BTS가 유엔 총회에서 선보인 무대의 영상은 조회수가 1,400만 회를 넘어가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 장면이죠. 네, 저도 저 영상 봤는데 1,400만 회를 돌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하고. 이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BTS가 자주 등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쇼는 그만하고 진정한 국가 안보를 챙겨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BTS의 유엔 연설을 쇼로 폄하한 국민의힘은 BTS와 그 팬클럽 아미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죠? 네, 앵커께서는 혹시 어릴 적에 이 달고나 뽑기 게임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야 뭐 옛날에 기억 잘 안 납니다. 한 10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그 얘기를 달고나 얘기를 왜 꺼내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추억의 게임인 달고나 만들기가 해외에서도 큰 인기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해외 네티즌 사이에는 저게 뭐가 어렵냐며 직접 도전을 해보고 실패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 온라인에서 달고나 만들기 키트가 약 3만 원 돈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이 드라마 주인공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나 옛날 도시락통도 경매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전 세계 14개국에선가 1위를 하고 있다면서요, 시청률. 근데 유명세만큼이나 지금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의 홍보를 위해 이태원 역에 마련한 세트장이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세트장이요? 네, 드라마 속 장면들을 그대로 재현한 건데요. 이곳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조기에 철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드라마 속 번호가 노출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전화번호의 주인은 이 넷플릭스 측으로부터 500만 원의 피해 보상은 제한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직 그럼 피해 보상은 합의는 안 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남춘천 속옷남입니다. 어디 기차역에서 속옷만 입은 남자 얘기인가요? 네, 지난 추석 연휴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이 경춘선 남춘천역 개찰구 앞에 한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네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담배를 물고 있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시민과 영무원이 말리자 이 속옷까지 벗겠다며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건장한 경찰이 출동하자 이내 옷을 주섬주섬 다시 챙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 뭐 공공장소에서 저러시면 안 되는데 왜 저랬답니까? 네, 이 남성은 이 승차권을 보여달라는 영무원의 요구에 이런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영무원이 말하기를 이 승차권이 있는데 나를 뭐로 보느냐며 소란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만취는 아닌데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해당 남성을 경범죄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출동하니까 좀 얌전해졌군요. 참. 마지막 키워드 뭐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라오스 코로나 박쥐입니다. 코로나 박쥐 얘기. 작년 코로나 시작할 때도 중국 박쥐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라오스에 살고 있는 박쥐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지금까지 발견된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구조가 흡사하다고 하는데요. 무려 96% 이상 일치한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결과라고 합니다. 네, 뭐 계속 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방법이 이전에는 없던 방식이라 실험실에서 새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이 라오스 박쥐에서 최초로 동일한 구조가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된 우한까지 이 라오스 바이러스가 어떻게 옮겨갔는지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네, 원인을 좀 명확히 밝혀서 하루빨리 치료약도 좀 개발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빅뉴스 민지수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소식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한 때인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밤이 되면 해변에서는 모래밭 술판, 공원에서는 돗자리 술판이 열립니다. 거기다 아침이면은 쓰레기가 널려 있고요. 단속도 소용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현장 모습 전해왔습니다. 불꽃이 굉음을 내며 하늘로 치솟고 음악에 맞춰 서로 부둥켜 안고 몸을 흔듭니다. 곳곳에는 모닥불까지 피우고 여럿이 둘러앉아 술판을 벌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보다 안 쓴 사람이 많습니다. 경찰이 사이렌을 켜고 해산을 유도하지만 그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도심 속 공원에서도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잔디밭에는 빠짐없이 돗자리가 차지했는데 2m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림잡아 천여 명, 역시 마스크는 장식품입니다. 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는 밤 10시가 넘으면 술을 사서 공원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제복 입고 경찰이 간다 그래도 그걸 다 날리겠습니까? 5인 이상 그거는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면 좋겠는데. 아침이면 술판이 벌어진 장소 주변은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합니다. 한 차가 나와요, 한 차. 이게 뭐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거? 담배 끊기고 뭐 이거 막 갖다 그냥 뭐 버리고. 느슨해진 방역과 쓰레기 전쟁을 치러야 하는 주민들은 걱정을 쏟아냅니다. 추석 이후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 속에 일부 시민들의 일탈이 아쉬움을 넘어 두려운 모습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전북 완주의 한 노래주점에서 10대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지인의 싸움을 말리던 중에 참변을 당했고요. 제주에서는 경유 600리터를 실은 어선이 암초에 걸렸다가 기름 유출 없이 안전하게 예인됐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노래주점 앞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출입문이 통째로 뜯겨 있습니다. 주점 앞에는 핏자국이 보입니다. 새벽 시간 주점에 찾아온 27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19살 A모군이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주점 안에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가 급기야 살인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격분해 주점을 찾았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에 맞았습니다. 일행이 그 여자친구를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통화하다가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그걸 찾아갔다고 그래요. 문이 닫혀 있었는데 눈을 부수고 들어갔다고. 바다 한가운데 작은 어선 한 척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타고 있던 선원 2명이 해경 대원에게 이끌려 구조됩니다. 암초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자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배 안에는 경유 600리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해경은 어선 옆에 부력장치를 매달아 침몰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서 밤에 가까운 폭우로 예인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죠. 쿼드. 4개국 첫 대면 회담이 열렸습니다. 바이든이 백악관으로 이제 불러들였는데요. 첫 대면 회담이었고요. 공동 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화 촉구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중 냉전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우리의 역할과 선택에 고심이 깊어집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 정상이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맞댔습니다. 쿼드는 사자 안보 대화의 앞글자로 2007년 시작해 14년 만에 명실상부한 정상 간 안보 협의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각국 정상은 약속이나 한 듯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역설하며 사실상 중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We made concrete commitments to advance our shared and positive agenda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oday, I'm proud to say that we're making excellent progress. 또 정상들은 코로나19 백신과 기후변화, 기술과 우주 분야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는데 매년 정례회담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필요성이 포함됐습니다. 쿼드 정상 차원에서 북한의 실질적 대화 관여를 촉구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스가 일본 총리가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미 국무부도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김여정 북한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But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and we are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미국, 일본, 인도, 호주 협의체인 쿼드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정상협의체로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의 역할과 선택의 고심도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최근 북한 지역의 위성 사진 판독 결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위해 관련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추가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국제사회 관심을 끌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병식 후에 원산에서 휴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 별장 앞 해변에 김 위원장의 90억짜리 대형
요트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수영장도 있는 요트라고 하는군요. 김영 기자입니다. 미국 대북 전문 매체 38로스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에서 원자로 부속 건물의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영변 핵시설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 지난 6월과 최근에 찍힌 사진을 비교해보면 50메가와트급 원자로 건물과 그 주변의 구조물들의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공사가 중단된 곳인데 재가동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변 핵단지가 나름대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칩으로서 유효하다. 미국이 좀 더 가치를 인정해달라. 막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 핵 개발과 관련된 시를 함몰해가지고 무력시 행태의 변화. 지난 9일 열병식 이후 2주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강원도 원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MK뉴스는 지난 열병식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대형 요트가 원산의 별장 앞 해변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원산 갈마반도 인근에서 50m짜리 요트가 촬영되기도 했는데 이 요트는 800만 달러, 우리 돈 약 90억 원을 주고 이탈리아에서 몰래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QR코드 아시죠? 아, 그러면 예, 코로나 시대의 필수품이잖아요. 이게 음식점 들어갈 때 휴대폰 흔들면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쓴다고 합니다. 어떤 민원 해결하는데요? 쓰레기통에 표시된 QR코드를 이렇게 인식을 시키면 환경미화원이 수거도 해가고요.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신고도 한다고 합니다. 네. 편리하네요. 그 공상과학 영화 보면 네, 사람 몸속에 칩도 받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뭐 나만의 이런 QR 코드도 생기겠어요? 저는 이미 쓰고 있는데. 그래요? 네. 뒤에 나오고 있는데 보세요. 제가 명함에다가 QR코드를 넣어서 이미 쓰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네. 저 만드는데 비싸요, 저거? 아니에요. 공짜예요. 그럼 끝나고 나한테 좀 하나 해줘봐요.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네, 강세현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늦은 저녁, 산책로에 놓인 쓰레기통이 가득 차기 일보 직전입니다. 주변 다른 쓰레기통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제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버릴 것도 없고 그래서 집까지 항상 갖고 다니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어도 한동안 시민들은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곧바로 민원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쓰레기통에 표시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쓰레기를 비워달라는 민원을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걷어가면 깔끔한 길이 됩니다. 어디를 먼저 비워야 하는지 알 수 있어 동선도 효율적으로 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사진 촬영과 함께 민원 내용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QR코드 민원은 다양한 곳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파손되거나 켜지지 않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도 있습니다.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시스템에 뜨거든요. 어디에서 또 불편함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시간 단축도 되고. QR코드가 생활을 밝게 하는 민원 신고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회가 오늘 저희 MBN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정미, 김윤기, 황순식, 심상정 이렇게 네 후보는 서로를 견제하기보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을 정조준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MBN에서 열린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TV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구도인 대선 국면을 깨트리려는 작심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지적하며 여야 유력 후보를 동시에 견제했고 심상정과 이재명의 찐 사이다 진검승부, 심상정과 홍준표의 리턴 매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김 빠진 사이다 이재명으로는 홍준표 못 잡습니다. 이정미 후보는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며 유권자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쓰고 있는 불량 드라마 일단 이거 제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탕 3탕의 재방 드라마 일단 극복해서 저의 전략은 경천농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준비된 후보입니다. 황순식, 김윤기 후보는 서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청약통장을 집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다 말씀하시면 저 굉장히 화가 났는데요. 저도 청약통장으로 가지고 여기저기 넣으면서도 당첨이 되어도 목돈 마련이 걱정인 정말 찐 무주택자입니다. 성남시장이었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른 방식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의당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후보는 다음 달 12일 확정됩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교도소로 호송되던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탈주해 검찰과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20대 A씨는 의정부 교도소로 들어가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틈을 타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내일도 구름만 지나면서 아침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내일도 서울은 한낮에 26도, 광주는 2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아침에는 봉화가 10도 선까지 떨어져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에는 안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가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의 동해안과 제주 해안을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새벽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대전의 기온 17도 안팎을 가리키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 대구 25도, 창원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너울이 밀려들 때라 물결이 1.5m 안팎이어도 위험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배완호 기자가 취재한 전북 곱창군 학원 농장의 백일홍입니다. 네. 백일홍이 이제 한 번 피면은 100일 이상 간다고 그래서 백일홍 그러잖아요. 원래 이름이 배롱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한 송이가 오래 피는 게 아니라 수 없는 꽃이 떨어지면 뭐 다시 피고 떨어지면 다시 피고 한다는 거죠. 화무심일홍이란 말을 아주 무색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꽃말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꽃말 참 예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꽃말이 너무 예뻐서 좀 길러봤습니다. 그래요? 자, MBN 중앙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